그를 처음 만난 건 28배 늦은 봄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신랑의 직장 후배라며 멀찍이 서 있던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나 어렸던 탓인지 제가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년과 어른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객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조용했던 사람, 억지로 웃기보다는 옅은 미소로 주변을 바라보던 사람, 제게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저희는 스치듯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지만 며칠 뒤 거짓말처럼 길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누나랑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줘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이에요. 누나랑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그리고 설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뱉은 말을 기억했다가 며칠 뒤에 챙겨주었고 제 걸음이 느리면 말없이 보폭을 맞춰주었죠. 하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그늘이 그 사람의 얼굴에 드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도 창백하게 질려있을 때 혹은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 저는 그저 그가 몸이 좀 약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숨겨져 있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궁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처마의 무늬가 어떻고 돌담길의 역사가 어떻고 제잘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연신 웃음을 터뜨렸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갑자기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정빈 씨?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그의 얼굴을 돌아본 순간 그의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한번 스쳐 지나가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더군요. 정빈 씨, 정신 차려요, 정빈 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 웅성거림, 119 구급차를 부르라는 다급한 외침,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는 쓰러진 그의 몸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은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그의 이름만 필사적으로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의사가 내뱉은 병명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뇌전증.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던지 당장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와서는 속상하게 저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셨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 셈이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랑 엮여야 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린 후 이내 제 방에 들어와 밤새 우셨습니다.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못 받아들여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 고생하는 꼴 보려고 이렇게 키운 거 아니란 거. 부모 맘 한 번이라도 좀 헤아려주면 좋겠다.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허나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정빈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창백한 몰골로 병원 침대에 누워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누나를 욕심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그만 만나요. 내가 누나, 아니 운수 씨 인생의 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절망의 깊이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그의 체념이 제 양쪽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그를 놓아주는 것이 정말 그를 위한 길일까? 하지만 그를 떠난 제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게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제 삶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반지 하나를 사서 그의 병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고 놀라는 그에게 다가가 저는 그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우리. 내가 평생 당신 곁을 지켜줄게요. 그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파도가 닥쳐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못난 자식들로서 축복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고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처음 뵌 아버님 없이 홀로 아들 둘을 키우셨다는 시어머님, 그리고 퉁명스러운 표정 뒤에 걱정을 숨기지 못하던 시동생 태우 씨가 전부였죠. 텅 빈 예식장이 조금은 서글펐지만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온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제 맹세는 그날 이후 제 삶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무리였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병에 좋지 않다는 의사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학습지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졌고 남편은 집에서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픈 남편을 둔 아내의 고생길이 훤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보, 나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봤는데 어서 먹어봐. 국물이 기가 막혀. 뭘 이런 걸 해놨어. 나 괜찮은데. 오늘 힘들지 않았어? 뭐가 힘들어, 남자인데. 집안일 내가 열심히 해놨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마. 일단 허기질 텐데 한 숟갈이라도 먹어봐.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니까. 재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해놓고 서툰 솜씨로 끓인 찌개 맛이 어떤지 아이처럼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 사람은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약을 먹어야 했고 매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운동을 했습니다. 가끔 약 기운에 하루 종일 몽롱해하거나 작은 발작에 전조 증상으로 불안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에게는 기적처럼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다온이와 딸 서연이.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갓난아기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아빠가 될 자격이 있을까 밤새 고민했다면서요. 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툰 솜씨로 장난감을 고쳐주며 온종일 아이들 곁을 지켰죠. 결혼 생각 없다던 시동생 태우 씨도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랑 결혼을 해서 예쁜 딸을 낳았고, 시어머님은 두 며느리가 모두 일을 하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손주들을 함께 돌봐주셨습니다. 북적이는 집안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기심이 많은 존재인가 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을 골라 잔인하게 등을 돌리더군요. 딸 서연이가 6살 생일을 맞이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괜찮았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렸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매달려도 힘없이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병이 다시 심해지는 건 아닐까. 당신 괜찮은 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병원 같이 갈까? 나 중간에 점심시간 때 잠깐 나오면 되는데. 아니야, 나 괜찮아 여보.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같이 가자. 당신 너무 힘이 없잖아. 그냥 좀 쉬면 돼.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지. 당신 일 요새 바쁘다며. 회사에 신경 써.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같이 병원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저 또한 남편 말 맞다나 회사 일이 워낙 밀리고 바빴기에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오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 선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한 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고 저는 정신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동안의 약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을 바꾸고 용량을 늘렸지만 발작의 빈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발작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후유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는 이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했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커튼을 모두 닫은 채 어두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아빠, 서연이랑 놀아줘.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다 나가.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둬. 아이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아빠는 이제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면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잠꼬대를 하거나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죽을 것 같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런 남편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삶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남편도 아이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지켜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어두운 방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아이들은 아빠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의 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7살 아들 다운이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살 딸 서연이는 제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며 저를 찾았죠. 아이들은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왜 아빠가 자신들을 밀어내는지, 왜 엄마가 매일 밤 지쳐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마음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님 방에 얌전히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남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부엌으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붉어진 눈시울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남편이 잠시 정신이 맑아졌을 때 아이들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전매 특허였던 통통했던 볼살은 어느새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잠을 자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 함께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님과 시동생을 앞에 앉히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부탁이 있어요. 당분간 다온이랑 서연이 좀 맡아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님은 누구보다 제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듯 눈물을 글썽인 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늘 무뚝뚝하던 시동생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제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수님, 형 옆에 있어 주세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사촌이랑 신나게 놀다 오라고 엄마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금방 뒤따라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온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서연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던 그 순간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고도 아픈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들이 없는 오직 남편의 병과 싸워야 하는 시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제 유일한 직업은 남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공기 좋은 시골의 작은 병원 근처에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처럼 잠시 웃음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을 부술듯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발을 붙잡고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쳐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그리움을 삼켰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시간은 도시에서보다 훨씬 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숨소리가 고른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작은 방에는 약 봉지와 병원 서류들만이 나뒹굴었고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는 풍경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허공만 바라보았고 제가 억지로 죽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며칠이고 굶을 기세였습니다. 의사는 그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남편보다 내가 먼저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밤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일부러 씩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밖에 단풍 들었네. 우리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거절이라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추울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두꺼운 옷 챙겨줄게. 그 사람은 제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산책은 순조롭지 못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불안해하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결국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는 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확은 있었어요. 남편이 노력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 사람의 세상에 아주 작은 실금 하나가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밥을 먹여주면 예전처럼 밀어내지 않았고 제가 억지로 TV를 켜놓으면 힐끔힐끔 화면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는 어두운 방 안에 머물렀고 발작과 공황 증세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은 아주 희미한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는 제가 아이들 사진을 보다가 그리워 감정에 휩싸여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남편이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제 눈물을 서툴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당신까지 울면 나는 버틸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수만 가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함, 자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걱정하는 마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그 차가운 손에서 희망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환자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제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의 소식을 편지처럼 적어 그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운이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는 이야기,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이야기. 그는 읽지 않는 척했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창밖으로 다시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부축을 받아 짧은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과 그리고 그 병이 만들어낸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그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커튼을 걷었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산책 시간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주변을 맴도는 게 전부였지만 나중에는 마을 어귀에 작은 찻집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찻집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제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 스스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뒤척였고 갑작스러운 공황 증세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모습에 저 역시 덜컥 겁을 먹고 불안해했겠지만 이제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파도를 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여주는 아이들의 사진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제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먼저 제게 물었습니다. 다운이 요즘도 밤에 울어?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아이들에 대해 먼저 물어온 것은
거의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씩씩하게 잘 지내.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남매가 서로 잘 챙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다행이다. 한참 엄마 아빠 손길이 필요할 때인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리움이 그의 마음을 다시 두드렸고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만 해도 영상통화를 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전화를 걸었지요. 처음에는 화면 속 아이들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굳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라고 외칠 때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직 아이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용기는 내지 못했지만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무렵 의사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도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였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인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단단하고 넓은 품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혼자서도 집안일을 거들었고 저와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저는 그의 웃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남편은 잠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보. 그 한마디에 지난 1년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 절망, 미안함, 그리고 희망과 감사.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출구의 희미한 빛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빛을 향해 걸어가 아이들의 손을 잡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한 날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는지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로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작은 긴장감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니 시동생도 마침 휴가를 내고 조카와 함께 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된 셈이었죠. 저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채 올랐습니다. 시골집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창밖 풍경에 대해 조잘거렸습니다. 저 들꽃 이름은 뭐냐? 저 산은 참 높다 하면서요. 마치 아주 오랜만에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뻐근해왔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을 다시 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길고 힘든 길을 돌아왔던가. 시골집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내 아이들 훌쩍 커버렸을까? 혹시나 엄마 아빠를 어색해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남편 역시 말이 없어지고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골목길 끝에 시어머님 댁 지붕이 보였습니다. 저희 차 소리를 들었는지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1년 전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던 작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다온이는 제법 소년티가 났고 딸 서연이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을 만큼 길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며 저희를 바라보더니 하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을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흙냄새와 햇볕 냄새가 섞인 아이들의 채취가 코끝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고
눈에서는 참으려고 애썼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제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다운이가 제 품에서 빠져나와 아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빠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지난 연간의 모든 원망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굳어있던 팔을 들어 아들의 등을 서툴게 토닥였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님과 시동생 부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모였네. 다들 밥부터 먹읍시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리셨다고요. 그의 유쾌한 목소리 덕분에 눈물바다가 될 뻔했던 재회의 순간은 따뜻한 웃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간만에 온 식구가 모여서 먹는 점심은 제 평생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저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다온이는 학교에서 달리기를 1등 했다고 자랑했고 서연이는 할머니가 사주신 새 원피스를 입고 뱅그르르 돌며 뽐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뚫어지게 바라보며 연신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행복이라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온이와 서연이는 사촌 동생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저희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와 따스한 햇살 냄새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애 시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시어머님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라고 저희를 재촉하셨습니다. 어두워지면 운전하기 힘들다. 가려면 빨리 가야지. 말씀이셨지만 그보다는 온전한 우리만의 공간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시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달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1년 만에 만난 저희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고 다온이는 아빠 엄마네 집에 가서 자고 가면 안 돼요 라며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시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저도 애들도 형님 사는 곳 구경도 해보고 싶고 기왕 모인 김에 형님네서 하룻밤 더 자고 와요.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요? 살짝 취기가 돌았기에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시동생을 받고 덩달아 동서 눈치와 애들 눈치도 봤지만 모처럼 모인 자리가 좋았던지 시동생 말에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수님만 안 불편하면 저희는 상관없어요. 애들은 형수님 차에 다 같이 타고 가면서 우리 애들이랑 놀게 하고 어차피 대리운전 불렀으니까 형은 피곤해 보이니 제 차 타고 조용히 자면서 가세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을 수 있게 말이에요. 형수님 차는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제대로 쉬지도 못할 테니까. 시동생은 기왕차를 가지고 왔으니 대리를 불러서 우리 집까지 가고 하룻밤 잔 후 맨정신으로 차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 차에 다 타기에는 인원수가 많았으니 말이지요. 모두가 참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역시 긴장이 풀렸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기에 조용한 차에서 눈을 붙이며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에 세워진 시동생의 검은색 승용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떠올라 있던 평화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가 지난 년간 지겹도록 봐왔던 낯선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또 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어디 안 좋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상해. 나 저 차를 타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절이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이들을 차에 태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침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고 시동생은 이미 뒷좌석에 앉아 남편을 향해 빨리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니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빈이, 너는 뭘 꿈을 대고 서 있냐? 얼른 동생 차 타거라. 모든 상황이 남편을 그 채 타도록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저 연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그의 감각이 예민해진 탓일까? 낯선 차를 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지난 년간 저는 그의 병과 싸워왔습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알 수 없는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불안을 덜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랑 시어머니는 남편을 독촉했고 남편은 제 옷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나를 저 차에 태우지 말아달라고.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엉켰다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은 제 옷소매를 금방이라도 찢을 듯이 꽉 쥐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직 저 하나에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차는 방금 전까지 시동생이 아무 문제 없이 몰고 온 차이고 지금은 노련한 대리운전 기사가 대기 중이고 아무런 이상도 문제도 없다. 남편은 그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내가 그의 비상식적인 불안에 동조한다면 그의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이기도 싫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 그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병까지도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불안, 그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의 알 수 없는 공포를 나조차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를 재촉하는 시어머님과 시동생을 향해 돌아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 다 같이 한 차 타고 갈게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가는 길이라도 다 같이 있고 싶어서요. 제 말에 시동생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차에 다 타면 좁아서 불편해요. 기껏 대리운전 기사도 불렀는데 형은 그냥 제 차 타고 편하게. 아니에요, 도련님.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도 다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정민 씨도 그게 좋지? 저는 남편의 등을 살짝 떠밀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옷소매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고 작은 아이처럼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짙은 불안감이 아주 조금 옅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동생 부부는 저희의 갑작스러운 변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시동생 또한 자기 차에서 내려 제 차의 뒷좌석에 올라탔고 남편은 제 옆자리인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조카, 시동생의 아내까지 뒷좌석에 비좁게 끼어 앉아 차 안은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시동생의 검은색 승용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해서 저희 집까지 가져다 놓기로 했지요. 남편은 그것도 못내 불안했던지 대리운전 기사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돈 드릴 테니까 오늘 운전하지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에이, 또 어떻게 그럽니까? 절 믿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요. 바로 차 대놓고 가겠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뭔가 느낌이 좋질 않아서요. 맨날 하는 짓이 밥 먹고 운전하는 건데 빈차 목적지에 못 갖다 놓을까 봐요. 그러자 시동생이 한마디 하며 남편에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내 차를 운전해달라는데 왜 자꾸 형이 나서? 나 돈도 다 드렸는데 우리 가족 형네 집에서 잔 다음 내일 우리 집에 어떻게 오라고? 어머니 집에 들러서 오면 되잖아. 네 형수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게. 됐어. 형수님도 바쁘시고 지쳤는데 우리까지 언제 신경 써? 형이 타기 싫으면 관둬. 내 차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남편은 동생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듯 차를 바라보며 제 차 안으로 들어왔고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찾아 꽉 잡았고 손은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며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 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어른들의 웃음소리로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어색하고 긴장감 넘쳤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흘낏 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끼어 앉아 불편할 법도 한데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모두 함께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동안 시동생의 차를 찾는 듯 불안한 듯 창밖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무언가에 깊이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남편의 불안에 휩쓸려 모두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내 남편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이 아내인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차는 시골의 좁은 길을 빠져나와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 안의 분위기는 한결 더 편안해졌습니다. 뻥 뚫린 도로를 달리니 답답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고 시동생 부부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편도 더 이상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묻더라고요. 힘들지 않아? 사람이 많이 타서 차도 잘 안 나갈 텐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완전히 평소의 톤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차 안 나가면 차가 힘들지. 내가 힘든가? 이렇게 활력 있던 날이 오랜만이라 너무 좋아서 피곤함도 다 잊었어. 저는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걱정이 너무 지나쳤던 모양이다. 그저 낯선 환경과 오랜만에 장거리 이동에 남편이 잠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뿐이다 생각했지요. 그래도 남편이 안정을 되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도 이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0분쯤 달렸을까요?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노곤한지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집에 도착해서 다 같이 맛있는 저녁을 해먹고 아이들을 깨끗이 씻겨 푹신한 이불 속에 눕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너무나도 평범해서 눈물겨운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차보다 몇 대 앞서서 달리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좌우로 휘청거리던 트럭은 순식간에 2차선을 넘어 1차선으로 돌진했습니다. 하는 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제 손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중심을 잃은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뒤따르던 승용차들을 닥치는 대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굉음, 사람들의 비명,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상등을 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되뇌었지만 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놀람 대신 무언가 아주 무거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태우차가... 어? 저는 남편의 가리킨 곳을 보자마자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는 차더미 안에 바로 시동생의 차가 보였습니다. 취한 시동생도 정신을 번쩍 차리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있었고 남편의 눈동자 안에는 제가 시골집 마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공포가 다시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차가 저기에... 만약 저기 탔으면... 자신만만해했던 대리운전 기사가 떠오르며 시동생과 남편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시동생의 차를 보며 불안에 떨던 그의 모습, 저 차를 타면 안 될 것 같다고 속삭이던 그의 절박한 목소리, 대리운전 기사를 말리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참사. 아주 만약에 제가 그때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차를 두 대로 나누어 출발했더라면 남편과 시동생이 탔을 그 검은색 승용차가 지금 저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처참하게 뭉개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만들어낸 환각이나 불안 증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비극을 온몸으로 감지해낸 그의 영혼이 보낸 필사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지금 이 차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다만 남편의 경고에도 굳이 운전을 하겠다던 책임감 있는 대리기사의 안쓰러운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어지럽게 뒤엉킨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동생 태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가 세워져 있어야 할 주차장의 빈 공간과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우리들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스쳐 지나간 자의 공포와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저희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시골집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동생의 차를 타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 차를 보는 순간 어떤 불길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는지, 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발작의 순간처럼 모든 것이 부서지고 어둠 속에 갇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멍한 얼굴로 형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과학과 이성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겪은 일은 그 어떤 논리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쿵쾅거리는 제 심장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았느냐고, 정말로 귀신 같은 것이 보였느냐고. 남편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었어. 그냥 보였어. 당신과 애들만 있고 내가 없는 집. 나만 없는 거실. 그게 너무 끔찍하게 생생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그 차를 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리운전 기사도 말렸던 건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본 것은 가족을 잃은 가장 깊은 절망과 공포였습니다. 뇌전증이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던 그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운명의 미세한 균열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자신의 세상 전부인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마른 등에서 잔잔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람을 내가 지켜주어야 할 사람,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병을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낼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었네. 당신이 우리 모두를 지켜준 거였어. 제 속삭임에 남편은 저를 더 꽉 껴안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병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아픔이나 시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구원한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잠이 깼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애들과 함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조사를 받으러 택시를 타고 일찍 나가게 되었지요. 저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대리운전 기사도 무사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그리고 우리 발치에는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파도가 닥쳐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파도도 함께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곁에 세상 가장 용감하고 특별한 등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기적 같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